자, 2019년 6월 22일이고요. 오늘이 아마 하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 6월 22일.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긴 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트레이딩 룸에 와가지고 일주일 좀 정리도 할 겸 약간 청소도 할 겸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일 특징주 중에 이제 한진칼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한진의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한 지분 싸움이 있었고, 그 전일 이제 델타 항공이 4.3% 정도의 지분 매입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시장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놨죠. 이게 뭐냐면 원래는 조양호 일가의 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팍스넷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팍스넷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조양호 지분이 17.4% 정도인데 이제 그레이스 홀딩스가 14.98%. 이 그레이스 홀딩스가 뭐냐면은 KGCI 뭐 강성부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경영 참여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분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강성부 펀드가. 그래가지고 이 지분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 일가, 고인이 되신 조양호 회장 그 조원태, 지금 이제 차기 회장, 그분하고 이제 강성부 펀드가 지분 싸움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은 한 15,000원대 주가에서 45,000원이 49,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전일 이제 델타 항공이라고 지분 4.3%를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냥 요동쳤죠. 그리고 나서 델타항공 측에서는 이제 10% 정도까지 지분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조양호 회장의 우군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친분을 앞세운 부분들이 있고 대한항공의 정상 안정화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델타항공이 10% 정도를 지분 매입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결국 강성부 펀드 그레이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12%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서요.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도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12%의 지분을 더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이거는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증권가 일가에서는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이라든지 증권가 일가 뭐 찌라시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결국은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냐, 강성부 펀드가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지 않나, 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12%를 지분을 뭐 소액 주주의 지분들을 다 합친다라고 해도 이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게임은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전일 한 15% 정도 급락이 이루어졌죠. 한진칼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서 지금까지는 조양호와 그레이스 홀딩스 이 두 주체, 강성부 펀드와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 싸움에서 결국에는 델타 항공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그쪽 4.3% 그리고 앞으로 10% 정도까지도 지분을 늘릴 용의가 있다라는 우군이 나타나면서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고 해서 주가는 이제 지분 싸움 구조는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른 부분들이 전일 급락이 나왔고 거의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34,300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지그재그 막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한진칼 이슈는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 고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 지분 싸움에서 이제 강성부 펀드하고의 이제 지분 싸움이 시작되었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정리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이슈가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아시아나항공에도 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죠. 아시아나항공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 항공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뭐 SK 그룹에서 인수가 되지 않고 그러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 근보산업 이 박상구 회장 관련 그렇기 때문에 뭐 애경에서 인수를 하려면은 인수는 하고 싶은데 분할 매각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SK 그룹은 지금 아예 신경 안 쓰고 있고, 그다음 뭐 하나그룹에서 조금 오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돈을 먹는 하마적인 측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일은 조금 약보합으로 끝났죠. 시장 자체가 일봉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그래도 강했죠. 미국 시장 강했는데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전일 근래 대비해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중동에 대한 그 이란과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면서 위성 정찰 비행기 드론을 격추하면서 미사일로 격추한 부분이 나타났고, 미국에서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가 한때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했다가 바로 삭제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이게 중동에 또 화약고가 폭발하는가 이러한 부분들. 근데 지금은 조금 참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미국은 자국의 자산이나 미국의 자산이나 미국의 생명을 위협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보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란에 대한 보복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국이 이란의 비중이 좀 있죠. 이란하고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일본도 조금 비중이 있죠.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점차 셰일 오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국내는 이제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 뭐 이런 UAE, 아랍에미레이트, 뭐 그러한 부분들 중동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동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그것과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란의 뭐 세컨더리 보이콧 비슷하게 이란과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나라에 대한 제재까지 이제 들어간다라면 국내에서는 좀 더 비싸게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지켜봐야 된다. 이게 국내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대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조금씩 관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전일까지도 57.66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54달러에서 3.6달러가 뭐 한 양이틀 조금 지나서 보면은 원유를 한번 볼게요. 원유를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제가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51달러 선에서 이렇게 하던 게 1, 2, 3,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57.6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6달러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12%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원유 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P나 다우 나스닥은 거의 역사적 신고가. 전일가 같은 경우는 S&P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우는 아직까지는 2만 지금 6,670인데 이게 2만 7천 포인트 정도, 2만 6,950 몇 포인트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전일은 26,922포인트, 한 30포인트 정도만 더 올랐으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건 맞고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역시도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 7,898, 그러니까 한 5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40포인트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0.5%, 6% 정도 오르면은 역사적 신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업률이 3.6%,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수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난달보다 전전달보다 전달이 조금 덜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나라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 실질 실업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실질 실업률. 근데 통계적인 실업률은 뭐 아르바이트나 60대 70대 분들 이 띠두르고 뭐 이런 거 한번 나갔다 오는 거, 그것도 다 통계에다가 직업으로 거의 실업에 대한 고용률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2만 원, 만 원, 2만 원씩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는 것들,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그런 거 동사무소나 뭐 시청, 구청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를 전부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은 전일 조금 이게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 특히 미국계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그룹 뭐 이런 데서 매물이 좀 집단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뭐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매매한 부분들도 골드만삭스를 통한 창고를 통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막 한 4% 정도가 하락하는 부분들도 제가 봤고요. 동시호가에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금요일을 조금 안 좋게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일 제가 매매한 부분들을 조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타적인 측면,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타, 이 사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단타 스캘핑을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단타 스캘핑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해가지고 2009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몰빵, 그때 당시에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뭐 SK 에너지에다 몰빵을 시켜서 한 4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이 불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주식이 너무 편안하게 먹는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느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운이죠. 그때 당시 뭐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도에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누가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장이고요. 그때는 뭐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뒤로 이제 뭐 두바이 사태라고 해가지고 그런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폭락하고 그 국내 지수가 폭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바이 사태 그걸 겪으면서 이거는 가치 투자만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게 수익이 아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경 쓴 부분이 스윙이라는 개념도 있고 스캘핑이라는 개념도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해서 스캘핑을 그때부터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장이 조금 꾸물꾸물할 때는 제가 선물 옵션, 그때 당시에 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옵션 스캘핑이라 그래가지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옵션 스캘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많이 하는 날은
100회에서 200회 정도. 그러니까 옵션 스캘핑이라는 건 주식하고 똑같은데 이게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이에요.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이고 수수료가 거의 없었고 당시에 뭐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수수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옵션 매도 위주로 해서 탁탁 치고 나오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한 200회 정도 하면은 적게는 한 15만 원, 20만 원 그렇게 많이 벌 때는 한 3, 40만 원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죠. 스캘핑으로 두 틱 뛰기, 뭐 세 틱 뛰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 그 정도 해가지고 금액을 늘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캘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식 스캘핑은 아주 많이는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보시면은 전일가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매매했을 때는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이 종가 베팅을 전전날이죠. 전전날 종가에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샀냐 하면은 이거를 한 100원 정도 밑으로 던지더라고요. 동시효과에.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샀죠. 사가지고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정도 요 보여주는 매매이기 때문에 사서 당일 시가에 보니까 개파락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져버렸죠. 그 다음에 던져버려가지고 한 요게 마이너스 1% 정도 손실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전전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간 종목 중에 에이프로젠 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에이프로젠 킥, 요 부분을 들어갔죠. 에이프로젠 킥. 요거는 보여주기 매매라는 부분들이고, 제 본계좌로 들어간 부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베팅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아마 베팅이 들어갔을 거예요. 요 부분으로 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눌림목 주고요. 쭉 눌림목 6분. 이게 3분봉인데, 6분 눌림목 주고 올라가면서 제가 잡은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선택에 있어서 그동안 안 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킥과 뭐 그 전에 현대바이오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한 번씩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현대바이오도 꾸물꾸물 했었고, 그래가지고 에이프로젠 킥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뜨는 부분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끌고 갈 수도 11시 정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단타 스캘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모든 매매가 거의 종료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27분 정도에 제가 팔고 나왔죠. 이 부분은 똑같이 제 본계좌에 있는 돈 1000만 원 들어간 부분들도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고, 요거는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제 계속 수익금을 늘려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프로젠 킥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돌리고 요 계좌도 그 다음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날 계속 시장이 흐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하나 더 매매를 한 거는 이제 파워넷이라는 부분들을 매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30분 이후에 파워넷을 매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움직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산 부분은 파워넷을 산 부분은 요 5,300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기대를 했죠. 기대를. 그런데 그걸 맞고 떨어지는 바람에 거의 뭐 본절에 그냥 나가버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오이솔루션 그 전날은 전파기 주기기 한번 슈팅이 나온 부분이고요. 이때 전파기 주기 슈팅이 나와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먹었었죠. 이 전날 보면은 여기서 요거 먹고 나오고 쭉 흘러내리는 부분들이고요. 전파기지고 그 다음에 종목 그 테마 간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이 솔루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지는 예측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커요. 4,300억이기 때문에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리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쉽지 않겠다. 수급에 있어서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파워넷이라는 부분들을 들어갔었죠. 파워넷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가질 못하니까, 스캘퍼 입장에서 가질 못하니까 10시에 종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하고 10시부터 이제 10시 30분 정도까지 계속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매매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파워넷은 나중에 이제 종가에 그냥 팍 치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가긴 가더라고요. 요 부분이 순환매 차원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이 이게 이제 10,000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9,8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정리가 계속 들어간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그 호가에 보시면은 막 100주, 150주, 200주 뭐 이렇게만 걸려 있거든요. 호가가 몇 호가씩 비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이때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4,0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당가가 한 8,8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장기 투자 3개월, 1년 이렇게 봤는데, 제 지인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알젠이라는 부분, 이 상품 중에 알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캐치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조언을 조금 받아들였죠. 이분은 루트로닉 가지고서 큰 수익을, 예전에 저도 큰 수익을 조금 냈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 황반 변성의 치료에 있어서 건성과 습식,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이라는 부분들은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큰 치료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루트로닉에서 알젠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건식성, 이러한 부분이라서 이게 아주 좋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습식. 이거는 뭐냐 하면 황반 변성이 급격하게 젊은 사람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황반 변성이 왜 일어나는지, 뭐 굴곡지는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항암제인데 이게 항암제일 뿐만 아니라 눈에다가 눈주사라 그래가지고 아바스틴을 눈에다가 주사기로 쭉 집어넣으면 그게 흡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황반 변성에 그거를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 삼성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데서 명의분들이 그 시술을 해요. 수술이라고 하죠. 그 주사로 넣는 수술. 간단하지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죠. 이거는 뭐 시총이 1조, 10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10,000원에서 계속 10,000원 돌파할 때 정리가 하면 큰 수익인데, 10,000원 돌파할 때 뭐 400, 그러니까 한 400 정도 넘게 수익이 나다가 뭐 350, 400 뭐 이 정도 수익이 나다가 전일 조금 늦게 정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4,000주를 제가 물량 정리가 들어간 다음에 좀 많이 빠졌죠. 흐르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9,070원까지 빠지는 부분들 그냥 흘러내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과거의 지인분이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분도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분 덕택에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좀 아쉽기는 해요. 뭐 많이 크게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러한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한진칼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지분 구조에서 강성부 펀드가 지분 매입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분 싸움이 끝났다라고 하고요. 조양호 조원태 이제 차기 회장 정도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이 지분 싸움 구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성부 펀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뺄지 그게 좀 여기서 더 12% 정도를 더 매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봐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12%면은 한 10% 2천억 한 3천억 정도 2,500억 정도 이상을 지분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는 거의 뭐 강성부 펀드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 뭐 지그재그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은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측면에서는 올라오면 때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진 관련주가 다 빠졌죠. 한진 관련주가 다 빠져가지고 뭐 우량한 한국공항도 빠져 있으니까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한진그룹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3만 원대 제가 잡아가지고 한 20%, 30% 이렇게 먹은 부분들도 있어요. 요게 만약에 좀 많이 빠져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십시오. 제가 3만 원대 초반이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저PBR 자산주라 그래가지고 PBR이 0.3 막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PBR도 괜찮은데 이 한국공항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죠. 이 부분이 종목 좋은 한진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50만 원씩 계속 사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사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20% 30% 먹고 나왔더니 뭐 거기서 다시 따블이 올라가 버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실적주기 때문에 여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땡겼죠. 이 부분이 이게 SFA 반도체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거하고 뭐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9,000원대 초반까지 제가 이거 돌파 매매로 계속 봤었거든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LB 세미콘은 요거는 조금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눌리고 하다가 이게 만원 깨져가지고 9,660원까지 빠졌었죠. 이 종가에 9,660원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지난주 그냥 그대로 계속 돌파 매매로 봤던 종목이고 제가 이거를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를 했는데 안 가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던지고 고가격에 본전에 나와버리고 몇 번씩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전일 그냥 뚫어버리면서 시가에 1550원에서 그냥 13,000원까지 갔었죠.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도 LB세미콘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보면은 신고가. 자, 신고가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10,000원 이하에서 이거는 잡고 그냥 무덤덤하게 갔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한 지금 현재 5,364억. 시스템 반도체 부분 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종목 중에서 오지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오지도 파워넷 같은 경우가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얘가 이거는 펀더멘탈은 별로예요. 파워넷은 펀더멘탈은 별론데 이게 세력들이 한 번씩 튀긴 다음에 이제 먹고 튀는 부분들 요런 꼬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꼬리라 그래도 이게 10%가 넘어가거든요. 요런 꼬리. 그래서 빠르게 먹고 튀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오이솔루션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꼬리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꼬리. 이게 한 뭐 20% 정도의 꼬리들이 20%, 5%, 10% 이런 꼬리들. 그다음에 전파 기지국도 똑같죠. 이런. 그러니까 오지 자체는 큰 펀더멘탈은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아닌데 세력들이 한 번씩 먹고 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타이밍만 제대로 맞추시면은 한 5%에서 10% 먹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갔었는데 장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못 견디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못 견디고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계속 아주 말려 죽이는 부탄, 그 다음에 종가 베팅으로 종가에 그냥 쭉 올리는 부분들. 이 작기 때문에 시총이 646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갈지 예측이 좀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대우 PNC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던졌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슬슬 움직이죠. 슬슬. 그러니까 1,000원 이하에서는 참 그냥 묻어놓는 게 원래 좋아요. 1,000원 이하에 제가 한 3, 400 묻어놨다가 거기서 조금 올라가길래 뭐 20원, 30원 올라가길래 하는데 계속 안 빠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우 PNC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남북 경협 관련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 번씩 이유 없이 그 큰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똘추처럼 막 50%, 70%, 100%가 막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틀리죠. 이 부분이 2008년도에 보시면은 지금 가격 980원 뭐 1,000원 이하에서 그냥 2,800원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무슨 뭐를 집어넣고 뭐 테마로 분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나가지고 한 번씩 해먹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800원까지는 쉽지 않아도 언제 한번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00원 이하부터 해서 뭐 1,5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막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세력들이 이 안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빠져줬으면 하는데 얘네들이 밑에서 거의 매집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000원 이하에서 그런 것도 조금 보면서 슈팅이 걸릴 때 한번 먹고 튀는 부분들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파세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세코가 이게 옛날에 제가 오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오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이동형 에어컨과 창문형 에어컨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파세코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뭐 불티나게 팔린다 어쩐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국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아주 많이 팔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방마다 조금 하나씩 더 놓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불티나게 팔리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이건 계절 가전이에요. 계절 가전은 뭐냐면 여름에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수요가 많은 부분들 난방기 같은 경우 여름에는 에어컨 그때 오텍이라는 제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2분기까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2분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2분기까지 오른다는 거는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부분들은 3개월, 6개월 이후 상황을 선반영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도 오텍과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뭐 예약 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조금 싸게 나오는 부분들, 창문형이나 그러한 부분들 판매하면서 많이 올랐죠. 근데 정작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거는 계절 가전은 여름이 지나버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될지 뭐 한번 튀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 한철 장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이 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익 실현 물량을 하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9,140원 4.59%까지 폭락하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 오텍도 제가 매매를 하면서 한 번 제대로만 걸려라 그랬는데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13,000원, 12,500원 그렇게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계절 가전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얘네들이 그냥 개인들이 많이 붙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붙고 지금 수급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그래가지고 수급은 지금 현재 전일도 샀고요. 파세코를 외국인들이 뭐 많이 매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갈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게 알려진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게 장기간 이렇게 길다가 한 번에 그냥 팍 장대 양봉 올리면서 뭐 신고가를 만약에 뚫은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먹고 튀어나가는 부분들. 근데 계절 가전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9월 지나면은 실적 나오고 9월, 10월 달부터는 완전히 꺾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이게 6월 달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7월, 8월 확 꺾이죠. 이러한 부분들. 여기서도 7월 달까지는 잘 가다가 8, 9월 그대로 무너지는 거의 7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추세가 있었네요. 계속 이번 달도 6월 달, 5월 달 쉽지가 않아요. 재채기가 한 번 나오면 이 약을 먹어도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뭐 조회 종목 순위 뭐 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몇 개 종목 빼고는 그냥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인데 국내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청와대 이제 경제 정책 쪽에 청와대 실장인지 뭐 직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하성 씨가 아니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청와대 경제 정책 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바람에 대형주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뭐 그게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원한류를 쳐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경제 실정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무조건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법인세도 조금 인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한 고용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그 탄력적인 고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52시간 이런 것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노총 쪽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의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 쪽은 저는 이거를 좋게 안 봐요.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은 잘 봐도 박스권 그리고 그 매매를 가장 잘하는 주체는 하은경 헤지펀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하은경 헤지펀드에 돈이 한 뭐 30조 정도 계속 몰리고 있고 뭐 거기서
돈이 좀 많이 있어야지 가입을 해요. 뭐 5억 이상 내지는 10억 이상 뭐 이렇게 가입하는 단계가 있고요. 뭐 적게는 1억 이상 뭐 이렇게 가입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잘해요. 그 공매도를 잘 섞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것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그 안으로 청와대 정책실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거의 수장급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선이다라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게 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주주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 지 혼자의 생각을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이익을 관철시키는 부분들, 본인이 생각한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주 피곤하죠.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도 지배구조 부분을 계속 들고 일어나면서 뭐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르면 쇼커버링 일정 부분 내리면은 어느 정도 내리면 쇼커버링이 조금 나왔다가 조금 올라가는 듯하면은 거기서 또 공매도 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박스권으로 뿐이 못 보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나오는 뭐 경상수지라든지 아니면은 산업활동 동향 이게 28일인가요? 6월 아마 매월 말일쯤에 나오는데 28일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98.2 뭐 이렇게 100 이하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이것도 이번 달도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뭐 통계청에서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그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잘 본인들이 뭐 요걸 해가지고 숫자를 바꿔버리면 되는 부분. 근데 그거를 뭐 경상수지하고 돌려서 같이 맞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우투자